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랑 앞으로 이제 단체급식 문제풀이 할 건데요. 예, 제가 단체급식 이론을 했는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단체급식 이론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론할 때처럼 막 자세하게 막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문제 푸는 요령하고 실제로 단체급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수록 좋은 과목이거든요. 예, 하나를 막 깊게 파고 이론을 한다기보다도 이제 많이 문제를 풀고, 왜냐하면 단체급식이 이 분야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 예, 다른 과목은 안 그런데 단체급식은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다 정말 라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좀 자세한 걸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론 배우셨으니까 그때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 이제 뒤로 보시면은, 예, 저랑 이렇게 수업 듣는 기간 아니라 그래도 교재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모의고사 맨 뒤쪽에 카페에 적어놨거든요. 다음 카페하고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단체급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예, 그런 데다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단체급식은 이제 제가 어떤 하나를 분야하고 제가 모의고사를 8번 할 거거든요. 8번 할 건데 그거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좀 난해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뭐냐면 계산 문제거든요. 단체급식은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양사 생활을 하시면 한 1년만 하셨더라도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실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인턴십이나 이런 걸 해보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계산 문제는 제가 특별히 한 4파트로 나눠가지고 이 추가 문제, 여러분 추가 프린트 있잖아요. 이거 자료실에서 이렇게 다운받아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유형별로 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나누면, 제가 이런 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예, 단체급식 문제로 나오는 게 한 4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가 오늘 할 제가, 네, 맞아요. 손익분기점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단체급식은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뭐 예를 들면 5,000원짜리 몇 끼를 팔았다라고 하면 오늘 얼마가 발생하였다. 그러면은 내가 몇 끼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봐요. 아니면은 내가 손익분기점이 되고자 하려면 앞으로 몇 끼를 더 팔아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으면 손익분기점에 달하였는가, 오늘 손해가 발생했는가, 아니면 이익이 발생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손익분기점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발주량. 영양사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실제 필요한 양하고 식수만 있으면 발주량은 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만약에 내가 한 사람당 두부를 500g씩 먹는데 4명이 먹을 거야. 500g이면 너무 많이 먹는다. 그죠? 4명이 먹으면 2kg 사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단체급식에 있어서 발주량은 왜 힘드냐면은, 예, 폐기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추를 사게 되면 그 배추를 그 뻐덕뻐덕한 파란 부분까지 다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릴 거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폐기율이 있기 때문에 발주량이 단순히 곱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량 구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생산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노동력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산성이나 노동력이라는 거는 이해하기가 지금 약간 좀 어려워요. 되게 먼 나라 얘기 같아. 약간 경제학 용어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동 이용률이나 그런 거 어려운 단어가 아닌 게, 만약에 여기 2분이 계시잖아요. 2분이 계신데 이분은 하루에 조립을 10개를 하는데 이분은 하루에 조립을 5개밖에 못해. 그러면 이분의 노동 이용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단체급식은 여러분들이 만약 영양사로 일을 하시면 저기 조리원 10명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과연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누가 노동률을 잘 활용하고 있고 누구의 생산성이 높냐라는 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뭐 내가 무슨 인형 조립하는 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인형을 조립하는 게 한 사람이 몇 개 빨리 조립하느냐. 이 사람은 20개 조립하고 이 사람은 10개 조립하면 20개 조립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거잖아요.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체급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실제로 가서 조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산성을 구체화되게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떠한 수치를 만들어서 생산성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구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저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자면 1시간에 이 식당은 몇 끼를 만드느냐 아니면 한 끼를 만드는데 몇 분이 소요되느냐 하는 거를 생산성 평가하는 데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끔 문제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 뭘까요? 이거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재고자산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예, 단체급식은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매하고 많은 양을 사용하죠. 근데 그거를 딱딱 맞출 수가 없어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재고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이론 시간에 했었는데 내가 돈을 갖다가 일부러 드리면서도 재고를 쌓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예. 갑작스런 급식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고를 쌓아놓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이라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제 쓸 거 그냥 딱 써버려. 오늘 쓸 거 딱 써버려. 좀 여유를 갖고 있어야 갑작스러운 급식이 온다고 해도 대처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놔두게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법이 딱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후입선출법도 있고 선입선출법도 있고 최종구매가법도 있고 뭐 시가법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어떤 방식을 택해서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내 창고 안에 들어있는 저 자산이 금액이 틀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도대체 내 창고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각각에 맞춰서 계산하는 거. 요렇게 네 가지가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선배님들을 지금까지 보니까는.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제가 요점을 잡아서 자료실에 추가로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은 제가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둘, 세 번째 시간에 예, 한번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다 불러와가지고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하나하나가 다 그냥 하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약에 뭐 1회 모의고사하고 2회 모의고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1회는 앞에 부분이고 2회는 뒷부분이 아니라 1회 하나가 완전체고 2회 하나가 완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시험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풀기 전에 한 번 더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 더 좋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단체급식은 특히나 이 보기들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읽을 때 따라오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랑 같이 할 때 훨씬 더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으니까 예, 해오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읽어왔다 라고 얘기하시면 딴 부분보다 더 집중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체급식은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급식은 정말 100명이 있으면 95명, 96명이 답이라고 하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1차적인 답변을 고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작업관리 같은 거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인건비가 줄어들면은 이익도 늘어나겠네? 해가지고 이익 늘어난다고 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적인 답변을 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인건비가 줄어들면 내가 재료비에다 돈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밥이 더 잘 나갈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차적인 답변을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단체급식 뭐라고 했어요?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영양관리 따로 있고 구매관리 따로 있고 원가관리, 설비관리, 위생관리 각각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에서 영양사의 위생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하고 했을 때 원가관리 업무를 고르실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실 때도 카테고리별로 외우시고 마지막에 한번 커다랗게 그림을 그리세요. 영양사 업무는 이렇게 흘러갔었지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할까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체급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영양사 되시면은 다 하실 업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웃으면서 편하게 하세요. 나중에 가면 내가 옛날에 이런 거 배웠었지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막히시면 숫자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막힐 때 내가 영양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양사니까 제가 이럴 경우에는 조리사나 조리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제가 모의고사 1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417페이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의고사 1회 1번 볼게요. 제가 이론 문제와는 틀리게 문제가, 예,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다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세요. 1번, 우리나라 급식산업을 단체급식과 외식업으로 구분했을 때 그 특징을 잘못 연결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단체급식은 크게, 예, 외식업하고 단체급식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나누게 된 게 뭐라 그랬죠? 예. 위탁급식이 생겨나면서, 예, 예전에는 단체급식에서 돈을 안 벌었었는데 위탁급식 업체들은 단체급식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업하고 단체급식으로 나뉘는데 요거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외식업하고 단체급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단체급식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단체급식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포함되게 지속성부터 한번 볼게요. 식사가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은 유지되지 않고 가끔가다 뜨내기 손님들이 이렇게 오느냐 라는 건데, 외식업 같은 경우는 어제도 거기서 식사하고 오늘도 식사하고 내일도 식사하고 모레도 식사하고 이러는 경우가 없죠. 물론 내가 저런 설렁탕집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갈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체급식은 그 식당에 있는 그 업체들 사람들이 식사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특정인 볼게요. 식사하는 사람. 외식업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예, 그렇죠. 불특정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거는. 식사하는 사람이 저기 부산에서 와가지고 인천에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요즘같이 한류가 뜨는 때는 외국 사람이 와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만약에 삼성전자 식당이면 삼성전자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는 거잖아요. 현대자동차 식당이면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특정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메뉴 볼게요. 메뉴는 외식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고정 메뉴가 계속해서 나가요. 설렁탕집은 어제 가도 설렁탕 메뉴가 있었는데 오늘 가도 설렁탕이 있고 내일 가도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년 있다가 그 집을 방문해도 또 설렁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정 메뉴다라고 부르는데,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고정 메뉴가 나가면 큰일 나요. 영양사 정말 능력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어제 돈가스 나오더니 오늘 또 돈가스가 나왔어 막,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변동 메뉴라고 불러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변동 메뉴 중에서 변동 메뉴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365일 다른 메뉴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의 주기를 두고 계속 반복되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순환 메뉴라고 부른다. 그렇죠? 순환 메뉴는 주기를 두고 반복되는 순환 메뉴다. 그래서 변동 메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맞아요. 수요가 있어요. 몇 명이 먹을 것인가 라는 거를 예측하게 되는 건데, 단체급식은 그 집단이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식단에 그 집단 사람들이 먹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 보통 한 10%를 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와가지고는 저기 여의도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음식 메뉴가 좋으면 한 500명 먹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한 1000명도 먹다가, 예, 오늘 월급날이면 한 200명밖에 안 먹다가, 그래서 수요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반 식당보다는 수요 예측이 조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식업 같은 경우 수요 예측이 거의 힘든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외식이 훨씬 더 재고를 많이 갖고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메뉴의 형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메뉴 단가, 메뉴 가격.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 약간 변동하긴 하지만 단체급식에 있어서는 식단가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 식당은 A, B 코스가 있는데 둘 다 4,000원짜리야. 아니면 저 식당 가보니까 저기는 5,000원짜리야 라고 하는데, 외식업에 가게 되면 1,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가가 다양하고 단체급식은 단가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번 급식 대상은, 단체급식은 특정인이 와서 식사를 하고 외식업은 불특정인이 와서 식사를 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급식 지속성 유무인데, 지속성은 단체급식은 지속성이 있어요. 근데
외식업은 지속성이 없죠.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3번에는 메뉴 구성 보게 되면은 단체 급식은 변동 메뉴고요. 외식업은 고정 메뉴예요. 이것도 맞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격 구성인데 단체 급식은 단일 가격으로 구성되지만 외식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가격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5번에 수요 한번 볼게요. 수요는 단체 급식은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을 많이 하게 되고 외식업은 상대적으로 고정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틀렸어요. 서로 바뀌어 있죠. 그죠? 단체 급식이 고정이 돼 있고 외식업이 굉장히 변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거 나중에 책 잡힐까봐 상대적이라고 써놨어요. 옛날에 그냥 고정하고 변동이라고 써도 맞았는데 요즘은 단체 급식이 워낙에 수요 측을 잘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오죽하면 저기 막 외식업 같은 거 많이 발전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자꾸 여의도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의도 같은 데는 영양사가 바깥에 있는 지점장들하고 싸워요. 싸운다기보다도 아이디어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케팅도 하게 되고 몇 끼 먹으면 한 끼 공짜로 주고 막 이런 것도 하는 정도까지 외식업까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아니면은 다 밖에 나가서 먹게 되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 5번이고요. 2번에는 우리나라 학교급식에 대해 설명한 것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학교급식은 변천사 여러분들 좀 많이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에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구호급식으로 시작됐다. 이건 맞아요. 애들이 밥 못 먹고 이제 전쟁 고아들이 굶고 이러니까 애들 살리려고 구호급식으로 시작됐어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법이 제정 공포된 날은 1980년 1월 29일로 제도 확립기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예. 너무 치사하게 냈죠, 문제를. 예. 81년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날짜나 연도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딴 것도 볼게요. 3번에 학교급식이 시작되면서 급식 업무는 보건부, 문교부, 체육부, 문교부로 이관되었다. 이거 맞죠? 중간에 이상하게 체육부로 한번 갔었어요. 학교급식인데 체육부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보건부에서 시작한 건 아시겠죠? 애들 구하려고 이제 살리려고 시작했기 때문에 예, 보건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4번은 외부의 원조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학부모의 힘으로 급식하기 시작한 것이 자립급식기의 시작이고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지속되어 있는데 이게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게 짧게 끝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에는 현재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있고 직영을 기본으로 부분 위탁도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하시면 부분 위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고등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영을 해야 돼요. 영양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부분 위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양사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주에 40시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석식 저녁까지 일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석식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양사가 몇 시간을 일해야 되냐면 12시간을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가 2명이 있게 돼요. 점심 담당하는 영양사, 저녁 담당하는 영양사. 그렇기 때문에 점심은 직영으로 하고 이제 저녁을 위탁한다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저 올려주시는 것 중에서 제일 황당한 게 모의고사 2회 정답을 다 적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저랑 이렇게 열심히 문제 푸시면서 제가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시험 마지막 직전에 뭐 8회 영양사, 8회 모의고사 다 불러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영상 들으시는 분들 들으시라고. 네. 3번에 다음 중에서 영양사의 업무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거 카테고리별로 나눈 거예요. 볼게요. 1번에 영양관리. 영양관리 영양사의 업무는 식단 작성하고 영양 출납하고 식사요법, 영양 소요량 파악하는 거는 영양관리 업무가 맞아요. 두 번째 구매관리. 이거는 내가 발주량 계산하고 검수하고 출고하고 입고하고 재고량 파악하는 거 영양사의 업무가 맞아요. 근데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구매 관리할 때 저랑 뭐 배웠어요? 창고 관리자라든가 검수 관리자라든가 구매 관리자 따로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게 구매 담당자가 있으면 이게 영양사 업무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보세요. 구매 업무에 해당하는 건 일단 영양사의 업무라고 보세요. 세 번째 시설관리는 조리기구를 관리한다거나 조리설비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이제 영양사의 업무고요.
네 번째 위생관리는 종업원의 위생지도나 식품위생이나 해충구제하는 거 이런 거 다영양사 업무가 맞아요. 다섯 번째 원가관리 부분인데 여기서는 구매식품 품질 판정. 이건 뭐냐면은 구매하는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나 품질이 좋냐 이거를 평가하는 건데 이게 원가관리에 안 들어가죠. 이건 구매 업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급식 기여도 조사나 급식 효과 판정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급식 조사 관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급식 조사 관리는 넓은 의미의 메뉴 관리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원가 관리에 해당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답 5번이죠. 원가 관리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식재료나 그다음에 인건비나 경비나 이런 거 관리하는 부분이 원가 관리에 들어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우리가 손익분기점 구하고 이러는 거 이런 게 원가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동일 직무 동일 임금의 원칙에 근거한 임금 유형은이라고 했는데 임금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물론 그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공급이 있었고요. 하나는 직무급이 있었고요. 하나는 직능급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서 이론을 다 설명드리지 못해요. 그 대신에 제가 요점만 잡아드릴게요. 연공급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급여가 계단처럼 상승하는 걸 우리가 연공급, 연공서열급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보통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든가 대부분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끝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계속 올라가는 거. 우리가 이래서 공무원 좋아하잖아요. 안 잘리고 계속 일할 수 있죠. 네, 연공급이고 두 번째 직무급은 요거 주의하세요. 능 구분하세요. 직무는 일하는 거, 무. 예, 일하는 거에 대한 거고 직능은 능력에 대한 거예요. 직무급은 그래서 일하는 게 똑같으면 똑같은 급여 받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 했는데 위에 나보다 3살 많은 언니랑 같이 갔어. 그래서 오늘 꽃집 가가지고 꽃을 팔 거야. 근데 그 언니하고 갔는데 똑같이 일을 했는데 그 언니는 나보다 3살 많다고 급여를 5,000원을 더 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직무급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이 직무급이에요. 근데 직능급은 뭐냐면 일한 능력에 따라서 받는 것이 직능급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동일 직무를 했을 때 동일 임금을 받는 거. 똑같은 일을 한 사람 똑같은 돈 받아요. 이거는 직무급이에요. 5번이죠. 연공급, 직능급, 능력급. 능력급도 이제 우리가 인센티브제인데 직능급의 일부예요. 그리고 생활급이라는 건 없죠. 예. 그래서 정답 5번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단체급식은 대량급식에서 오는 획일성과 저예산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다. 다음 중에서 단체급식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1번 급식 대상자의 개개인에 맞춘 식당 공급이 어렵다. 맞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호도나 건강상태나 이런 거를 개개인한테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몇 칼로리라고 구분해가지고 일반적인 칼로리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 사람 돼지고기 좋아하고 이 사람 닭고기 좋아하기 때문에 병원식처럼 얘는 닭고기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량조리 기술의 부족으로 제공될 수 있는 메뉴의 한계가 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특히나 면 요리 같은 경우는 단체급식에서 제공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메뉴에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한 끼당 얼마가 정해져 있고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게 저도 이제 영양사 생활을 거의 3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짜장면이 3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짜장면이 지금 얼마냐면은 6,000원, 7,000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단체급식이 얼마였냐면 800원, 1,0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단체급식이 3,000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10배가 올랐는데 3배밖에 안 올랐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단체급식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싼 급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나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굉장히 싸게 쓸 수 있는 거. 이번에 막 양파가 폭등하면 야 양파 다 빼.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체급식이 이제 가격이 좀 정상화가 돼야 영양사님들도 좀 편하게 메뉴를 짜실 텐데 단체급식은 이상하게 요즘 막 단체급식이 막 6,000원 이러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외식에서 6,000원 막 쓰잖아요. 하다못해 커피 막 이런 음료도 막 6,000원에 달하는 메뉴를 먹는데 그래서 좀 계획된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좀 힘들다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단시간 내 집중적으로 배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 관리가 힘들어요. 이거 맞죠? 보통 피크타임 배식, 집중 배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12시부터 1시, 길면은 12시부터 한 2시까지만 급식이 막 이루어지고 두두두두 와가지고 밥 먹고 나가잖아요. 그때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인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뭐 대량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든가 또 뭐 있었어요? 예.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가정식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는 거는 된장찌개 너무 맛있는데 이게 무슨 된장찌개 된장국이지 이러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볼게요. 대량 급식이므로 급식 품질의 통제가 어렵고 품목상 구매 단가가 높아진다. 이거 틀렸어요. 실제로 구매 단가 많이 낮아져요. 예,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구매 단가는 굉장히 낮아지고 대량 급식이기 때문에 급식 품질 통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표준 레시피라는 게 있고 급식 품질 통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구매 단가는 많이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사 돼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은 게 여러분들이 이게 직업병이라고 해서 미역국 나오면 아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든다. 예. 아니면은 뭐 조기구이 같은 게 나온다. 뭐 조기 안 쓰겠지. 부서 쓰겠죠. 예, 그 부서 같은 게 한 마리 얼마다. 김구이 이거 70원밖에 안 하는데 라고 하다 보면 음식점 가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아, 이거 만드는데 얼마인데 이렇게 딱딱 나오거든요. 바로 그람 수도 이렇게 알고 막 이거 뭐 들면 오이 같은 거 들면 몇 그램이다 금방 아시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단체 급식은 그 단가가 정말 낮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영양사 되시고 나면 그 들어오는 단가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막 실제로 나가가지고 김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게 되면은 키로당 막 7,000원, 8,000원에 사도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단체 급식에 들어오는 거 막 1,000원, 1,500원 이렇게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단체 급식 정말 저렴하게 가격도 많이 들어와요. 예전에 저희 그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꽁치가 그렇게 싸게 들어왔었거든요. 단체급식은 한 마리 막 150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줄 거 없으면 꽁치 튀겨주고 이랬었는데 요즘 꽁치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명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국산 명태는 이제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수입산 쓰고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5번에는 정답 5번이고요. 6번에는 식품 구성표에 의해서 식단 작성할 때 2점이라고 그랬어요. 식품 구성표가 딱 있죠. 그럼 내가 거기 그거를 보고 식단 작성을 한다면은 골고루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공유군에서 쓰고 그다음에 유주리에서 쓰고 과일군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점은 뭐냐면 가볼게요. 식품 배합을 정확히 배분하여 문제없는 식단이 작성된다. 맞죠? 가는 맞아요. 나는 주요 영양사에만 치우치는 영양소의 불균형 식단이 되기 쉽다. 아니죠. 균형적인 식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틀렸고요. 다는 같은 종류의 식품 간 대체가 자유로워 변화를 주기 쉽다. 이것도 맞죠. 예를 들자면 채소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만약에 내가 오이를 안 쓴다 그러면 아욱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대체할 수가 있고 라는 가격을 비교하기 쉬움으로 싼 가격으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이 안 나타나 있어요. 식품 구성표에는 가격은 여러분들이 뭐 시장 물가표라든가 이런 거 보셔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다가 들어있는 2번이에요. 속도 안 빠르죠? 네. 7번에는 식단 작성 시 경제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경우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 경제적인 측면에 동그라미 할게요.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저렴하게 좋은 물건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물건 싸게 구입할 때 경제적인 선택을 하였다란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를 강조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게 맞느냐라는 건데 1번은 영양이 좋고 기호에 잘 맞는 것. 이거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니라 영양을 고려한 거예요. 영양을 고려한 거고 그 다음에 기호에 잘 맞는다는 거는 급식 효과 판정을 우리가 고려한 거죠. 두 번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영양 균형을 얻었다. 이게 맞네요. 최소의 비용을 썼다. 일단 경제적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정답 2번이고 물론 최소의 비용으로 불만이 만땅 나오게 만들었다 이러면 사실 별로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가 최대 영양 균형을 얻었다라고 했죠. 세 번째는 영양 권장량에 준하는 것. 이것도 영양 측면에서 고려를 한 거고요. 네 번째는 시장 선택을 잘해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했다. 이거는 구매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한 거예요. 구매를 잘했다. 다섯 번째는 기초식품군을 골고루 배합했다. 이것도 영양 측면에서 고려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8번에는 각 메뉴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메뉴 유형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분류하는 거에 따라서 유형을 몇 가지 분류해드렸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보실 때는 약간 좀 당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메뉴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매 유형도 엄청 배웠죠. 메뉴 유형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고정 메뉴는 급식소의 여건에 따라서 식자재 수급 및 가격에 맞게 식단 작성 시마다 새로운 메뉴를 계획하는 것이다. 고정 메뉴가 새로운 메뉴를 계속 계획하는 아니죠. 이거는 변동 메뉴에 대한 설명이에요. 변동 메뉴. 두 번째, 세트 메뉴는 단일 메뉴와 대조되는 유형의 메뉴로 밥, 국, 반찬 등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뭔가요? 세트 메뉴는 단일 메뉴와 대조되는 유형의 메뉴로 밥, 국, 반찬 등을 모두 포함한다? 틀렸나요? 대답하셔도 돼요. 예. 세트 메뉴는 뭐예요? 코스 메뉴죠. 코스 메뉴라 해가지고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일 메뉴는 뭔가요? 메뉴가 단일 메뉴하고 복수 메뉴가 있어요. 단일 메뉴는 메뉴가 한 가지인 거고 복수 메뉴는 메뉴를 A, B 중에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트 메뉴하고 단일 메뉴가 서로 비교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일 메뉴가 메뉴 하나 달랑 나와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스파게티 집에 갔는데 스파게티하고 피자하고 스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코스 메뉴고 스파게티 하나 얼마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가 일품 메뉴라고 불러요. 단일 메뉴가 아니라. 그래서 단일 메뉴는 메뉴가 한 가지 선택성이 없는 걸 우리가 단일 메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트 메뉴는 뭐하고 비교되냐면 우리가 알라카르테라고 배웠죠. 그거하고 오히려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는 알라카르테 메뉴라는 거는 단일 메뉴와 복수 메뉴의 중간 형태로 주찬이나 후식 등의 일부 메뉴 품목만을 복수로 제공하며 선택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의 메뉴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메뉴죠? 부분 선택식 메뉴죠. 우리가 메뉴가 위에서 배운 단일 메뉴가 있었고 선택 메뉴가 있었는데 단일 메뉴는 우리가 그 식당에 들어가면 그 메뉴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공장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식당 들어간 메뉴가 하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단일 메뉴라고 부르고 요즘에 와가지고는 사람들 기호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당에 들어가도 A 메뉴, B 메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A 메뉴는 한식, B 메뉴는 양식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3번은 뭐에 대한 거냐면 부분 선택식 메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는 복수 메뉴는 한 끼니에 2가지 이상의 메뉴가 제공되는 메뉴 유형이다. 이게 맞네요. 복수 메뉴는 한 끼니에 우리가 2가지 이상의 메뉴를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4번. 그 다음에 5번에는 순환 메뉴란 주기적으로 반복 없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유형의 메뉴이다 라고 했는데 순환 메뉴라는 건 뭐죠? 주기를 가지고 변동을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 없이 계속해서 변하는 유형의 메뉴는 변동 메뉴인 거죠. 예. 주기를 가지고 변동을 하는 것이 순환 메뉴, 주기 메뉴예요. 우리가 또 사이클 메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4번이고요. 어렵지 않죠? 예. 9번에는 권장 식사 패턴을 활용하여 식단을 작성하고자 한다.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1번 곡류는 잡곡류 섭취를 권장하고요. 이거 맞아요. 2번에 채소류는 소금 2g 이하를 목표로 싱겁게 조리한다 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나트륨 권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 2g이죠. 2000mg 들어보셨죠? 그러면 나트륨이 2000mg이라고 하면 우리가 염화나트륨 소금으로 바꾸면 얼마다? 5g이에요. 예, 5000mg. 그래서 여기는 소금 2g 이하를 목표로 싱겁게 조리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소금이니까 5g 이하라고 해주셔야 돼요. 소금이 5g이라도 정말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얼마 먹는지 아세요? 12g 드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짜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2가지 이유로. 하나는 김치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다? 국을 먹기 때문에.
국이 굉장히 짠데 그걸 국물까지 다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와가지고 떠오르고 있는 게 인스턴트 식품. 거기 뭐 팽창제나 이런 거 등등에 우리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라면 이런데 우리가 라면 면발이 짜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나트륨들이. 그래서 많이 섭취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소금은 5g 이하라고 해주시는 거, 나트륨이라고 만약에 바뀌었으면 2g이라고 해도 돼요. 3번에는 과일류는 생과일 제공을 권장하는 게 맞고요. 네 번째, 나트륨은 국찌개의 경우 건더기 위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와가지고는 저나트륨 식단 해가지고 국그릇이 되게 조그매졌어요. 귀엽게. 영양사가 밥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나트륨 좀 적게 드시라고. 이게 요즘 가면은 저쪽에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많이 남자분들 활용한대. 그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30, 40대 남자분들이 많은 그런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식단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저쪽은 이제 건강식 해가지고 저나트륨 식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를 굳이 두 가지를 만드는 거죠. 국을 만들어도 여기 된장국은 그냥 일반 국이고 저쪽에 가면 저나트륨 국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덜 짠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한두 달 정도 하잖아요? 아무도 안 이용해요. 아무도 안 먹어. 내가 여기서 한 끼 먹는다고 뭐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살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맛이 없어요. 제가 먹어봐도. 약간 소금이 적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음식은 차라리 그래서 양을 줄이는 게 낫지, 양 많이 늘려가지고 싱겁게 먹는 거는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물론 건강 생각하시면 그렇게 드시는 게 좋지만. 그 다음에 5번에 우유 및 유제품은 단순 당질이 적게 함유된 제품을 권장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10번 해볼게요. 10번. 잘 따라오고 계시죠? 10번이에요. 단체급식소에서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단체급식에서는 어차피 먹는 사람들의 기호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호도 조사라는 걸 실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먹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이 메뉴를 먹을 사람들이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는가라는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호도 조사라는 걸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피급식자의 메뉴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식사할 사람들이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반의 발생 요인을 찾아내고 식재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이상하게 시금치 나물만 하면 사람들이 시금치로 밭을 이뤄. 저쪽에 잔반통이. 사람들이 죄 안 먹어.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지. 시금치를 과연 좋아하십니까? 나 정말 싫어한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내가 시금치를 앞으로 좀 자제하거나 메뉴 쪽에서 시금치 대신에 다른 대체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적인 구매를 통해 피급식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구매가 들어갔어요. 일단 내가 저 사람들 기호도 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건 좋게 사는 거 아니란 얘기거든요. 효율적인 구매는 이미 구매 관리예요. 이건 기호도 조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정답 3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메뉴 작성 시 피급식자 기호도를 적용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제공을 해야 저 식사하는 사람이 먹고 만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고, 다섯 번째는 새로운 메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 호응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자면 신메뉴를 넣었어요. 이번에 신메뉴, 뭐 예를 들자면 콩가루 배추국이 나갔는데 콩가루 배추국에 대해서 나간 메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아니면은 콩가루 배추국에 콩가루가 좀 더 들어가겠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영양사들끼리 약간 같은 군끼리 모여요. 초등학교 급식이면 초등학교 영양사들끼리 모이고, 왜냐하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또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는 공장에서 급식을 하는데 초등학교 영양사랑 서로 대화하면서 니네 꼬맹이들은 뭘 먹냐? 우리 아저씨들은 뭐 이런 거 먹는다. 그렇죠? 물론 얘기는 재밌겠지만 서로 다른 분야니까. 그래서 약간 같은 분야끼리 모이는데, 예전에 이제 기숙사 급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기숙사 급식이 예전에는 인정식수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기숙사 들어와가지고 30일을 있을 거예요. 그럼 3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90끼를 먹잖아요. 그럼 내가 먹든 말든 돈을 다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인정식수라는 걸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기숙사 급식은 한 끼에 뭐 1,500원 해도 음식이 굉장히 잘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숙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먹겠나? 안 먹는데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영양사들끼리 약간 머리를 쓴 거야.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싫어하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 그럼 안 먹을 텐데. 이제 와서 보고서는 메뉴가 싫으면 안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싫어하는 메뉴를 한번 찾아보자. 이걸 넣으면은 내가 돈을 좀 아낄 수 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1등 했던 콩가루 배추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콩가루 배추국 그냥 집에서 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단체 급식에서 만들면 콩가루를 정말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 콩가루가 비싸잖아요. 콩가루로 정말 맛만 뿌려요. 뿌리다 보니까 희뿌레한 게 이게 콩가루인지 미숫가루를 넣었는지도 모르겠고 특히나 배추국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배추의 그 닝닝한 느낌이 싫대요. 그래가지고 콩가루 배추국 하면은 갑자기 식수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막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람들 좋은 음식 잘 먹도록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11번에는 구두명령이 효과적일 때 상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구두명령은 뭐다? 문서명령이 아니라 직접 말로 내리는 명령이 효과적일 때 상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1번 수령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시키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굳이 이걸 문서로 써가지고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건 맞아요. 2번에 내용에 정밀한 숫자가 있을 때 이거는 무조건 문서로 해야 돼요. 29만 8,533원만 쓰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이 네? 내가 29만 3,380원 쓰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이건 정확하게 문서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할 때 그죠? 내가 서류 만들고 출력하고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문서 명령을 재강조할 때 내가 어제 줬던 문서에 대해서 그거 빨리 하세요 라고 할 때는 내가 문서를 또다시 써서 어제 했던 메뉴 안 하고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문서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구두 명령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극히 간단한 지시나 조언, 저기 뭐 불 끄세요라든지 뭐 이런 거는 내가 문서로 명령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오히려 구두 명령, 간단하게 말로 내리는 명령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 특히나 내용에 정밀한 숫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문서 명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12번에는 종업원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사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종업원의 사기가 떨어졌어. 우리가 종업원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인적자원 관리할 때 배웠는데 종업원의 사기가 떨어진 거 뭘 보면 알아요? 예, 내가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 변화를 보면 수치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고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하고 내가 직접 면접을 한다거나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수치화되는 것이 뭐였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동이용성이라든가 노동이용성 같은 게 떨어졌다. 저 사람 실제로 하루에 10개씩 하던 사람인데 5개밖에 안 해. 그럼 저 사람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관찰해보면 그냥 아는 거죠. 이거 제가 말로 했다 뿐이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항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또 갑자기 만약에 지각을 막 해. 한 달에 많아야 지각을 한두 번 하던 사람이 지각을 10번씩 해. 사기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사기가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기가 떨어졌다는 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치화로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러면 내가 그 사기를 높이고자 할 때 방법은 뭐냐면 1번 훌륭한 리더십을 내가 발휘한다.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로 가셔가지고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그 사람을 따르게 한다. 두 번째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장소, 저 일도 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 장소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그리고 나의 공식 조직을 강화한다. 우리가 이거 인간관계론 때 배웠어요. 사람끼리 서로 내가 이 회사에 속해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비공식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더 강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식 조직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답이 되려면 이건 비공식 조직이라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가, 나, 다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조직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 비공식 조직이라는 걸 되게 억지로라도 만들어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무슨 등산 모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축구 모임 아니면 야구 모임 이런 걸 만들면은 사람들이 일에서 느끼는 것보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 우리 회사 잘한다라든지 같이 뭉친다든지 이런 걸 느낀대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 활성화도 꽤 많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13번에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1인 1회 분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단체 급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정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잡아봤어요. 1번 곡류 및 전분류는 밥 한 공기에 210g. 그 다음에 2번에 채소류는 콩나물 한 접시 생으로 70g.
채소는 무조건 70g이에요. 이게 20칼로리의 효과를 내죠. 세 번째는 과일류 오렌지 주스 한 컵에 200ml 들어봤나요? 예. 이거 여러분들 병원 가서 아시면 정말 정확하게 아시는 게 병원에 가면 오렌지 주스하고 이런 거 한 컵씩 주거든요. 그 한 컵이 딱 100ml짜리예요. 오렌지 주스는 그래가지고 하나를 따서 100ml짜리 컵에 넣어서 줘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컵, 100ml가 한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렌지 주스는. 그 다음에 4번에 우유 및 유제품은 우유 및 유제품은 따서 주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한 통 줘요. 우유 한 통. 우리 초등학교 가서도 보시잖아요. 우유 한 통, 두유 한 통, 그거 200ml짜리 그게 하나예요. 그리고 유지 및 당류는 콩기름, 보통 기름 같은 거 5g인데 이거는 따로 줄 필요는 없어요. 왜 따로 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음식하는데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14번에는 다음 중에서 조리저장식 급식체계와 관련된 용어들로 묶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조리저장식 체계가 뭐였었나요? 우리가 음식을 해놨다가 급속 냉동시킨 다음에 그게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조리저장식 급식체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양되는 데가 어디다? 기내식, 맞아요. 기내식. 그런데 여기서 관련된 용어 한번 볼게요. 1번에 쿡칠. 맞아요. 조리저장식. 그 다음에 급속냉각기.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조리저장식에서만 쓰이는 용어예요. 두 번째 공동조리장, 대량급식. 공동조리장 하면 딱 나와요. 뭐죠? 센트럴 키친. 여기저기 이 지역에 있는 조리를 다 여기서 해서 이만큼 날아가고 이만큼 날아가고 하는 거 우리가 중앙공급식.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배식, 분산조리. 이건 뭐다? 집중배식. 한꺼번에 피트타임 배식 일어나는 거 전통식 조리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공식 재료, 완전 조리식품. 우리가 조리 다 된 식품을 그냥 데운 다음에 조합만 해서 제공하는 것이 뭐였었다? 조합식이었었죠. 편의식. 다섯 번째는 재가열기기. 재가열기기는 우리가 조리저장식에도 필요하지만 중앙공급식에도 필요해요. 국 같은 거는 가져와서 거기서 일단 조리를 하게 되는 거고 운송시설은 뭐가 필요하다? 중앙공급식이 굉장히 필요했었죠. 얘만 필요해요. 운송시설은.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구매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식품구매 명세서가 뭐였었나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탕수육용 돼지고기라고 하면은 돼지고기 뭐 앞다리를 3cm, 5cm, 2cm로 잘라놓은 것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식품구매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피급식자의 기여도 만족을 위해서 최신 상품명 위주로 기입한다라고 했는데 최신 상품명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는 상표로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상표로 예를 들자면 내가 참치 통조림 하고 하면은 동원 참치 통조림이나 아니면 뭐 사조라든가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면 철인의 참치 통조림 내가 제주도에서 한번 먹어봤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명, 단위 중량, 포장 단위당 개수 등을 기록한다 맞고요. 세 번째는 구입 품목의 규격, 품질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필요사항을 기술한 문서이다 맞고요. 네 번째는 세부 작성하여 구매부사, 납품업자, 검수부서에 이용한다. 이것도 맞고요. 다섯 번째 정확 간단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납품업자가 쉽게 알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6번에는 최근에 물류센터를 통한 식재료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증가하는 구매법으로 급식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필요할 때 즉시 구매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통이 활성화됐잖아요. 예전에는 유통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대량으로 시켜놨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또 올지 모르고 저 차가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유통이 워낙 활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거 그때그때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키는 게 가장 신선한 거잖아요. 특히나 학교 같은 데서는 물건을 쌓아놨다가 오히려 뭐 분실된다거나 아니면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상해서 버린다거나 이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날 사용하는 거 그날 해서 다 써버리는 것이 트렌드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당용구매라고 불러요. 그때그때 필요한 거 당장 발주하는 당용구매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 just in time 해가지고 JIT 구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건 3번이죠. 그래서 낭비도 최소화되고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도 줄이고 그래서 당용구매.
다음 17번 보시면요. 학교급식법에 의한 영양관리 기준의 에너지 적정 비율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고마워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4번이에요.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인데 요것도 작년 재작년인가 변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탄수화물의 분량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탄수화물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에 뭐예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너무 앞서갔다. 그죠? 조선시대 밥솥이 이만했잖아요. 사람 머리만 했잖아요. 요즘은 점점 밥솥도 줄어들고 조금 먹는 추세잖아요. 반찬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까지 하고 여기 18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